boarding income. 다섯 시 5분에 시작할게요. 아니 근데 정말 발표자 없었지. 발표자가 너무 있어. 지금까지 다 지금 다 사진 언제 찍을 거야? 사진 언제 찍을 거야? 지금? 내가 발표한 척 할게.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할까요? 그러면 오늘 세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 첫 번째 세션인데 발제자는 접니다. 일단 저희가 화요일 세션을 준비한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8월 초부터 이제 빅콘테스트라는 공모전을 하게 되잖아요. 공모전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해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공모전을 안 해봤으면 주제가 나와도 대체 뭐부터 시작하고 뭘 하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주 동안 4개의 주제를 잡기는 했는데 사실 목표는 이 4개의 주제들에 대해 더 뭔가 이론을 파헤치고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주제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문제 설정을 어떻게 했고 뭐 목표를 그래서 어떻게 잡았고 왜 이런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할 때는 좀 어떤 지표를 설정을 해서 비교를 했는지
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그 흐름을 보여드리는 것을 조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최적화이기는 한데 최적화의 이론보다는 사실 저도 발제 준비를 하면서 최적화를 처음 지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 최적화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만 느끼고 가셔도 하이어 세션에서 충분히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미 목요일 정규 세션 듣고 막 복습 스터디하고 다른 정규 스터디도 하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세션은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필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신기하네 좀 그냥 편하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네. 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최적화가 뭔지 저희는 그냥 최적화보다는 이제 수학적 최적화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뭔지 정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케이스 스터디는 소카에 있는 그 테크블로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뭔가 최적화를 진행을 했다. 왜 최적화를 이용을 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메인은 2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최적화가 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발제 준비를 하기 전에는 최적화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딥러닝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이죠? 네. 어떤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해가지고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딥러닝이잖아요. 아마 딥러닝을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뭔가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로스 펑션이 최소화가 되게 하는 웨이트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이 어떤 초기 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뭐 모멘텀 요즘에 이제 아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 웨이트를 이 로스가 최소화가 되게끔 하는 이 값을 찾는 것을 최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학적 최적화는 어떻게 뭐가 다르냐면 약간 전체적인 맥락은 좀 비슷한데 수학적 최적화는 조금 제약 조건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식들을 조금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다.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 분석에 얘를 왜 배워야 하는가? 일단 뭐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뭔가 버스 운영 확대를 위해서 최적 노선을 제안해 본다는 이런 주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어떤 시설을 새로 지을 건데 그 최적 입지를 제일 뭔가 입지 좋은 데서 선정을 하고 싶은 주제도 뭔가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물류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내야 되는데 사실 제한된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공모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기는 합니다. 그러면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 뭐 다음과 같이 병원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사실 비용을 제일 줄이는 게 저희는 뭐 목표로 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어디에 지을지에 따라서 그 땅값도 달라지고 뭔가 역과의 거리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라면 뭐 경사도나 이런 편리성도 또 고려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수단은 요 예시가 아니기는 하지만 뭔가 물류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내고 싶을 때 얘를 배로 운송을 하느냐 아니면 뭐 트럭으로 운송을 하느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고려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에서는 고려할 게 너무 많죠. 하나 귀여운 걸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수학적 최적화를 이용해서 얘네를 하나의 식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뭐 이론을 조금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수학적 최적화란 무엇인가? 주어진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이게 이제 뭐 feasible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이시죠? 네.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의사결정자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아니면 뭔가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모사하는 수리 모형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또는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 목표라는 것이 우리 실제값 y랑 우리가 추정값 y hat의 에러를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보통 목표로 하고 있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결정 변수, 목적 함수,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함수가 이제 우리가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고 싶은 그 펑션이고요. 결정 변수는 여기 아래에 있는 표준형식을 봤을 때 요게 이제 목적 함수죠. 미니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결정 변수는 요 x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서 목적 함수가 변하고 있겠죠. 뭐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값을 찾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은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적화 모형의 예시에는 되게 많은데 일단 다음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선형 계획법, 그냥 좀 선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목적 함수랑 제약 조건 다 이 결정 변수 x에 대해서 선형적인 관계식을 갖고 있고요. 결정 변수는 이 논 네거티브한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 변수는 뭐 연속형 변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형, 수학적인 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다음 그림에서 좀 봤을 때 지금 제한 조건이 이제 제가 그래도 2차원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좀 3차원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안쪽 평면에 대해서는 좀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 이 바깥에 있는 평면보다는 조금 안쪽에 있어야 되고 이 왼쪽에 이 측면에 있는 삼각형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간 P가 이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해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형계획법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해법은 심플렉스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제약 조건이 뭐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얘보다 작아야 되고 요 직선보다 작아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사실상 여기서 지금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지금 논 네거티브한 그 제약 조건도 있다면 그러면 뭐 그냥 딱 봐도 제일 최적은 여기일 것 같은데 뭐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 뭐 얘를 이제 최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는 거냐? 일단 요 그냥 초기값에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경계선을 따라갈 건데 위쪽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냥 2x 더하기 3y라고 해볼까? 요 k를 최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를 0으로 고정시키면서 y를 좀 키울 수도 있고 y를 0으로 고정시키면서 x를 키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y를 키우는 게 더 좋죠, 당연히. 2x랑 3y가 있을 때 y를 키우면 3y니까 얘를 키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초기값에서 y 방향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경계선 따라서 똑같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최저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엄밀하고 그럴 건데 대충 소개하는 요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가 있는데 얘도 똑같은 그림이 있을 때 여기 이거는 이mit값이 요 도형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안에서 움직여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좀 만능인데 솔버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엑셀이나 오피스 이런 곳에서 제공을 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그냥 바로 찾아줍니다. 굉장히 좋죠? 네, 이게 선형계획법이었고 정수계획법도 선형계획법의 일부인데 요 정수 제약 조건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보시면 아까는 요 컨티뉴어스한 변수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지고 이건 바뀌어도 되는데 표준형이라서 얘네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요 그림에서는 0 또는 1의 값만 가지는 게 아니니까 조건 표준형에서 이제 뭔가 변형이 된 건데 보시면 이제 뭐 다음과 같은 정수 중에서 최대가 되는 애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해법은 단순 열거법.
그냥 요 가능한 정수 헤드를 다 대입을 해봐서 그냥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branch and bound라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한 정수가 이제 정수 조합들이 되게 많으면 이 문제를 뭔가 여러 개의 소호 문제로 좀 쪼개는 거예요. 뭐 x가 0부터 5까지일 때 한번 최저값을 구해보고 x가 5부터 10일 때까지 최저값을 구해보고 그럼 여기서 최저값이 3이 나왔고 여기서 최저값이 7이 나왔다면 뭔가 이런 값들만 다시 비교를 해서 제일 나은 게 뭔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똑같이 솔버를 이용을 해서 선형계획법은 조금 다른데 일단 결정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인수분해로 표현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뜻은 아니고 인수분해로 표현을 하면 더 이상 선형이 아니라 뭔가 이차함수꼴로 나오게 되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법은 이제 얘네가 조금 많이 중요한데 얘네가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얘가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나오는 애죠. 걔랑 뉴튼 랩슨 메소드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 요 미분값이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미분을 하기 어려운 요런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미분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 어떤 초기값을 또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 검정색 점으로 가는 게 목표인데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얘의 기울기 값을 구해가지고 이거는 러닝 레이트라고 많이 하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해주는 값입니다. 기울기 곱하기 알파만큼 빼가지고 요 검정색 점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보자면 기울기 구하면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수값을 뺀다는 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일 거고 만약에 초기값이 여기 있으면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시 플러스가 돼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러닝 레이트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얼마나 이제 이 검정색 점을 빠르게 찾아갈 거냐 아니면 얼마나 느리게 찾아갈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이제 우린 여기로 이렇게 성큼성큼 이렇게 조금씩 가야 되는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이렇게 뭐 약간 발산해버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왼쪽으로 가버리고 여기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너무 왼쪽으로 가버리고 수렴도 안 하고 발산을 해버릴 수가 있고요.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우린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튜닝을 하면서 적당한 러닝 레이트 값을 찾는 것이 이제 딥러닝에서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뉴턴 랩소드 방법은 이제 얘가 좀 더 직관적인데 가장 직관적인 이동량을 채택하여 해를 개선을 한다. 똑같이 뭔가 이차 함수가 있다고 선택을 할 때 얘를 찾는 것이 목표겠죠.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초기값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려서 요 x절편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올려서 접선 구하고 올려서 접선 구하고 올려서 접선을 구하면 이제 검정색 점에 도달을 하겠다라는 것이 뉴턴 랩슨 메소드입니다. 요것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 x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제가 가져온 이론의 끝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 건데 소카에 이제 소카 아시나요? 제가 소카의 테크 블로그를 참고를 한 건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고요. 이제 소카가 뭐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뭐 여행을 갈 때 차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카에서 차를 빌려서 이제 그냥 렌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4,500개 이상의 소카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냥 소카 차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소카존에 이제 예약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차를 빌려서
뭔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앱을 좀 보시면 뭔가 한 달 이상 장기 렌트하는 이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뭐냐? 그게 예약 테트리스 프로젝트라는 건데 일단 소카에서 이제 사람이 차를 빌리려면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소카에서 차량을 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차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예약 시간도 너무 다양하고 뭐 소카존 가까운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소카존이 너무 많은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하나의 존에 그냥 뭐 한 종류의 차량만 여러 개가 있다고 되게 간단한 상황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량이 예약한 사용자에게 먼저 배정되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예약 테트리스 프로젝트인데 되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아니, 이거 그냥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 예시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8시부터 12시를 예약을 하고 싶고 B라는 사람은 뭐 16시부터 24시까지 예약을 하고 C는 하루 종일 빌리고 싶다고 해볼게요. 근데 차량은 2대밖에 없을 때 어떻게 배정을 해야 얘네가 가장 최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차량을 각각 주면 요 마지막 C 사람이 이용할 차량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최적은 아닌 것 같고 다음과 같이 일단 하루 종일 예약하는 사람한테 차량을 먼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얘네끼리 또 하나의 차량을 가지고 나눠서 쓰라고 하면 이게 가장 최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간단하진 않겠죠. 이 정도는 수작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배정되느냐가 이제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소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냥 이 상황 봤을 때 예약 시간 제일 길게 설정한 고객부터 차량을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려해야 될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뭔가 편도로 왔다 갔다로 하면 차량을 다르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차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요 사용자에게 차량이 고정되어야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겹치게 되면 같은 차량을 배정해주면 안 되고 이렇게 되게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은 얘를 이제 소카에서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현재 15,000대 이상의 차량이랑 4,500개 이상의 소카존 9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다는 거는 뭔가 지금까지 예약 잡힌 거를 토대로 이거 열심히 수작업을 해서 최적의 상황, 그러니까 최적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내일 되면 또 다른 예약들이 추가가 돼서 더 이상 그게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었고 뭐 얘를 하루에 요 담당 팀들은 4시간씩 얘를 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런 거를 개선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을 한 건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 제약 조건이 있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가 최적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구분을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얘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조금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보니까 알고리즘 방법이 있고 그냥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얘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문제 맞춤인 알고리즘을 그냥 개발을 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좀 전형적인 해법을 뭔가 우리 문제가 너무 특별해서 좀 전형적인 해법을 가져올 수 없다 싶을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을 하는 거라 최적화가 보장되기는 하는데 그 개발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 예시가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인데 이거 그냥 예시라서 넘어가도 되는데 뭔가 제가 궁금해서 문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인데 한번 아이패드라 이게 안 눌리네요. 아쉽습니다.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뭐 노드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한 시작점에서 nearest neighbor를 탐색을 합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애가 뭔가 이제 너무 간단한 그래프인 것 같은데 뭔가 길들이 다음과 같이 이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럼 nearest neighbor, 제일 가까운 이웃들이 얘네 세 개죠. 여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길을 한번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제일 작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그림을 좀 다른 걸로 그려봐서 네. 그냥 엄청 간단한 상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일단 여기 길이가 1이랑 여기 길이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탐색을 해서 요거랑 요 길이랑 비교를 해서 뭐 여기를 탐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얘 네이버들을 다 포함을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길도 고려를 하고 요 길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얘 네이버인 요 길도 고려를 해서 그 다음으로 짧은 길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갔다가 뭐 여기 다음에 짧으니까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좀 세 번째로 짧은 길 갔다가 네 번째로 짧은 길 갔다가 이렇게 모든 길들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로를 좀 탐색을 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최적화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최적화를 하는 거는 뭔가 비용 함수를 정해가지고 뭔가 걔를 이제 식을 줄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 갑자기 그래프가 나올까? 비용 함수는 이런 거 노드 같은 데 적용을 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발제 준비를 하면서 그 서울 동행버스 운영 뭐 확대, 최적의 노선 제한 뭐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우수상을 받은 팀이 요거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일단은 뭐 버스 시작점 사람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도인구가 많은 그런 시작 정류장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종점을 잡아요. 그럼 그 사이에 되게 정류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이제 노드로 취급을 하고 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럼 요 시작점에서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요거를 이용을 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노선 제한 뭐 이런 문제에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이고 네트워크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엔 이렇게 방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undirected한 경우에는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데 directed한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 이 알고리즘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네거티브 에지가 있는 경우는 에지가 이런 마이너스 0, 1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네거티브 에지가 있을 때는 얘를 사용을 못하고 벨만포드라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냥 재밌어서 예시 하나 가져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맞춤인 알고리즘 개발하는 게 어려우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니면 뭐 뉴튼 메소드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약간 얘네가 이제 딱 하나의 최저값을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점차 다가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구한 해가 최적인지 보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얘의 예시가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인데 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비선형 또는 계산 불가능한 문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게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게 유전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 방법을 뭐 염색체나 돌연변이나 이런 걸로 되게 비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뭔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설정한 목적 함수가 뭐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47. 얘를 좀 0에 가깝게 맞추고 싶어.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사용자가 정한 개수대로 그냥 무작위로 해를 일단은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x랑 y의 값을 뭐 5랑 0, 6, 1, 7, 2, 8, 1, 4 무작위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뭐 R에도 많고 파이썬에도 많고 그냥 무작위로 생성을 해주는 그런 패키지를 이용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계산을 해서 0에 가까운 애들을 좀 순서대로 찾아줄 건데 제가 약간 앞에 나와서 긴장을 해서 계산을 하면 뭔가 틀릴 것 같아서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뭔가 계산을 해봤더니 뭔가 이런 애들이 좀 값이 되게 작게 나왔어. 근데 얘는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크게 나왔어. 우리는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얘네 요런 애들을 남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의 값이 작게 나온 애들의 이제 높은 확률 값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요런 애들은 낮은 확률 값을 부여를 해줘서 요 확률 값에 의해서 6개를 다시 한번 뽑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최저값에 가까운 요 8, 1들이 좀 많이 뽑힐 거고 뭐 5, 0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하나만 뽑힐 수도 있고 8, 1이 뭐 하나 더 뽑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6개가 다시 뽑혀지겠죠? 이미 이 상태로 이제 최저값에 조금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여기서부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일 같은 경우에는 8은 그냥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면 1, 2, 4, 8 이거 아시나요?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거. 여기가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을 나타나는 공간인데 5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1이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이제 1을 채워주고 나머지는 0으로 맞춰주는 이런 이진법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염색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을 이제 0 또는 1의 값을 가지잖아요. 얘를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뭐 지금 8, 1의 쌍이면 1도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요 6개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해준 다음에 요거를 자연 선택된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연 선택된 염색체끼리 이제 뭐 결합을 하고 교체를 하고 변이를 이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자연 선택된 염색체들이잖아요. 걔네의 유전자끼리 좀 바꿉니다. 적당히 바꿔요. 그다음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뭐 몇 개 선택을 해서 요 0인 값들은 1로 바꿔주고 1인 값들은 뭐 0으로 바꿔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얘를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최저값을 딱 찾을 수는 없지만 최저값에 가까워지는 알고리즘을 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변형을 하면서 좋은 애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얘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최저값에 딱 도달하지는 않으니까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칠지는 이제 사용자가 아마 정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해찾기 도구 솔버를 사용을 한다. 이게 이제 소카에서 이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을 이용을 한 이유가 일단 최적에 가까운 해가 필요가 하니까 휴리스틱 방법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것에 비해 그래도 솔버가 이제 비용적, 시간적으로 효율이 더 좋으니까 얘를 선택을 했고 솔버로는 다음과 같은 거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소카에서 한 최적화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엄청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 세 번째 접근 방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학적 모델링을 어떻게 했냐?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1시간 10분 정도 할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은 없어도 되겠죠? 재밌잖아요. 어렵지도 않고. 쉬는 시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적 모델링을 어떻게 했냐? 일단은 정수계획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수계획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결정 변수 요런 예시 같은 경우에서는 요 목적 함수를 구성을 하는 x랑 y를 얘기를 합니다. 요 x, y가 정수 조건이 있을 때 뭔가 제한된 정수 조건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수계획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건 보시고 그림은 그냥 보시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목적 함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뭔가 지표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지표로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우리가 결국에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차량 예시를 좀 들었었잖아요. 뭐 당연히 저희가 생각했을 땐 뭐 하루 종일 차 타는 애를 한 차를 주고 뭔가 이제 따로따로 예약을 한 애들을 그냥 하나의 차량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게 최적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최적화 지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상예약이라는 정의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예약이라는 건 일단 실제 예약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약을 한 이 파란색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가상예약은 이제 실제 예약이 가능한 여유 공간의 가상의 예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예약을 도입을 한 이유가 아래 예시에서 봤을 때 뭔가 따로따로 예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뭔가 두 차량에 배정하는 경우 그리고 따로따로 예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한 차량에 예약 배정을 한 경우 이렇게 있죠. 그럼 가상 예약은 이 경우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두 차량 모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 예약은 여기서 0이 됩니다. 아예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한 차가 아예 비니까 장기 예약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차량을 배정을 해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상 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 배치가 더 최적이냐라고 했을 때 가상 예약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배치 상태가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목적 함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사실 메인이죠. 일단 결정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예약의 차량의 배정 여부 이게 실제 예약일 수도 있고 가상 예약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 예약에 어떤 A라는 차가 배정이 되었으면 1, 배정이 안 되었으면 0. 이런 식으로 1이랑 0이라는 값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정수잖아요. 그래서 정수 계획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적 함수는 차량을 배치했을 때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예약 건수, 그러니까 가상 예약 건수가 최대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읽어보시면 사실 당연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풀려면 얘를 이제 숫자로 다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모든 예약은 단 하나의 차량에 배정되어야 한다. 예약을 했는데 차량 두 개가 오면 안 되겠죠. 차량이 안 와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이 고정되어야 하는 예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왕복으로 갔을 때 온 차를 타고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A라는 차량을 배정했다가 B라는 차량을 배정해주면 안 된다. 그냥 하나로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추가로 붙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실제 예약은 같은 차량에 겹칠 수 없다. 당연하지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 예약과 가상 예약도 겹칠 수 없다. 가상 예약도 지금 우리가 그냥 실제 예약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겹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수학적 모델링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좀 보자면 이 실제 예약의 집합을 라지 R이라고 하고 가상 예약의 집합을 라지 F라고 하고 차량의 집합을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은 그냥 문자로만 표현을 한 건데 실제 예약이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그냥 리얼의 스타트, 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가상 예약의 시작 시간, 뭐 끝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로 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예약 아래 차량 비고정 배정 여부. 그러니까 만약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A라는 차를 타고 갔을 때 올 때도 A라는 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예약 건수를 그냥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차량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를 무조건 10이라는 예약 건수에 배정을 해야 된다면 걔를 1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냥 0이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결정 변수 이렇게 small xrb, yfb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실제 예약 아래 이제 차량 B를 배정을 했는지 여부 그게 또 0 또는 1이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행렬로 조금 표현을 해봤거든요. 얘가 실제 예약이고 얘가 가짜 예약입니다. 가상 예약. 그럼 1부터 그냥 라지 R까지 있다고 해보고 얘도 1부터 라지 F까지 있다고 해보고 얘는 차량 번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요 1번 예약이 들어왔을 때 요 1번 차를 배정을 해준다면 여기는 1로 채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 예약도 뭔가 빈 차량들이 있을 때 예약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는 차들이 있을 때 가상 예약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차량, 3번 차량에 대해서는 1번 값이고 나머지는 다 0번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목적 함수는 뭐냐? 가상 예약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차량을 배치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YFB 요 부분이거든요. 가상 예약에 대해서 차량을 얼만큼 배정을 할 수 있는지 걔네의 합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목적 함수로 세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일단 칼 A에 대해서는 실제 예약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행렬을 다음과 같이 써볼 수가 있겠죠. 실제 예약 1에 대해서 A번 차량 배정됐고 실제 2번에 대해서도 A번 차량이 배정이 되었고 그럼 차가 하나 비니까 여기는 가상 예약 여기다가 1을 채워주는 이렇게 행렬을 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맥시마이즈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아까처럼 실제 예약이 여기 있고 여기로 이렇게 배정이 되게 된다면 가상 1번은 배정이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0 이렇게 합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제약 조건도 보시면 이게 뭔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뭐 어려운 건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모든 예약은 단 하나의 차량에 배정이 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제 1번에 대해서 이 가로로 봤을 때 행을 봤을 때 얘가 합이 1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의 예약에 차를 두 개를 배정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로로 봤을 때 합이 다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얘기고 차량이 고정되어야 하는 예약은 배정된 차량이 변경되면 안 된다. 우리가 아까 배정된 차량이 있으면 걔를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설정된 애들이 있으면 걔는 무조건 차량을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배정된 차가 뭐 없다, 그냥 아무거나 줘도 된다 하면 XRB는 뭐 배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t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두 번째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미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제 예약은 그냥 같은 차량에 동시에 배정될 수 없다. 보면 이거 표현을 해보면 R1, 이제 SR1, R1이라는 예약 건수에 대해서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을 때 여기 만약에 SR2 시작하는 시간이 겹치면 이거 그냥 두 실제 예약끼리 겹친다는 소리잖아요. 그거예요. 두 실제 예약끼리 겹친다면 XR1B랑 XR2B가 더해서 1보다 커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둘 다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같이 배정돼서는 안 된다. 0, 1, 1, 0 아니면 둘 다 배정이 안 돼서 0, 0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도 똑같은 건데 가상 예약도 그냥 실제 예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시작 시간, 실제 예약 이렇게 예약 시간이 있을 때 가상 예약의 시작 시간이 겹치면 안 된다. 혹은
얘가 펄스이고 얘가 R이어도 안 된다. 똑같이 둘 다 1일 수가 없다. 요거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한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최적화 부분은 그게 끝이고 모델 구현은 어떻게 하냐. 사실 앞에 있는 요 식을 코드로 구현을 하는 거는 따로 없어가지고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코드가 있을 때 이 구글의 Or Tools Solver라는 걸 이용을 해서 코드로 다음과 같이 되게 간단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짜주면 되고요. 얘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커스텀 설정 지원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공모전을 나가서 최적화를 이용을 한다면 얘를 이용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의 끝났는데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배포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거는 저희의 학회랑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제가 그냥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걸 접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일단 최적화를 진행할 서버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걔를 최적화 서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서버는 소카 서비스 서버.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요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려할 점이 예약이 한 건 한 건 새로 들어올 때마다 다시 최적화를 진행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현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일단 수작업으로 할 때도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하는 거는 오바죠.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래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바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약을 일정 간격으로 정리를 하는 배치 방식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끼리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API 형식도 있는데 얘는 연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메시지 형식을 이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데이터를 주면 푸시고 데이터를 받으면 걔를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GitHub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GitHub에서도 이제 레포에 뭔가 제 걸 올리고 싶으면 푸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담당자가 툴하고 이거랑 되게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한번 봤는데 일단 소카 서버에서 최적화 서버를 띄우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단 최적화 서버를 키고요. 그 다음에 소카 서비스 서버에서 이제 예약이 들어온 나 이때부터 이때까지 예약하고 싶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최적화 서버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 요 레이라는 걸로 최적화를 병렬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 다음에 최적화 결과를 다시 기존 서버에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성공 여부를 얘가 이렇게 배정을 했더니 가능하네. 아니면 이거 배정 안 되네. 이런 성공 여부를 최적화 서버에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실행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뭐 CPU 이용량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최적화 서버를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툴로 구글에서 Or Tools를 이용을 하고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었나? 그거를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구글에 의해서 회수가 된다면 이제 서버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실행을 한다. 뭐 이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거의 끝났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수작업에서 이제 자동화가 되게끔 바꿔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그 성과까지 비교를 해야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된 거겠죠. 공모전에서도 뭔가 최적 노선을 제안을 한다면 기존보다 얼마나 요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성과를 비교할 지표를 또 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통 요 차를 좀 빌려주고 이런 업, 업종? 그런 데서는 이런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몇 개의 차를 이용을 했는지 당연히 더 적은 수의 차량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면 좋겠죠? 그다음 가동률은 이 시간을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전체 판매 가능 시간 중에서 예약에 점유된 시간이 얼마인지. 그럼 여기 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얘는 이제 마지막 애가 실패를 해가지고 2명만 배정을 해준 거고요. 얘는 3명 다 배정을 이제 파란색과 같이 해준 상황입니다. 일단 2대 중에서 둘 다 2대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비교를 해줄 수가 없죠. 근데 가동률은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 시간 중에 예약에 점유된 시간을 보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그럼 오른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수의 차량으로 더 많은 예약을 수용하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차량 사용 비율, 얘네는 3개 예약하는데 차량 3개를 모두 다 썼고 얘는 2대만 썼으면 당연히 더 적은 차량을 쓰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가동률이 같을 때는 차량 사용 비율이 적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했을 때랑 이 이제 자동화 과정을 거쳐서 배정을 했을 때랑 이게 시각화를 해본 거거든요. 예약 테트리스 적용 전입 이 빨간색, 그러니까 회기 직선을 이 점들에 다시 맞춘 거죠. 그다음에 테트리스를 프로젝트를 적용을 한 거가 파란색입니다. 얘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일단 여기가 가동률이고 여기가 차량 사용 비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가동률일 때 더 적게 차량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러면 파란색이 더 좋다라는 게 이제 바로 보이죠. 아니면 X를 이렇게 동일하게 했을 때 차량 사용 비율을 동일하게 했을 때 가동률이 높은 게 좋다. 이러면 바로 둘 다 예약 테트리스를 적용을 한 게 낫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각화만 한다고 끝은 아니죠.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차가 크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이제 차량 사용 비율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남는 차량이 많아가지고 뭔가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최적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요 뒤에는 이제 차들이 거의 빽빽하게 이미 찬 상태는 수작업으로 하나 뭐 프로그램을 돌리나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약 테스트리스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레퍼런스고요. 사실 이 블로그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 거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뭔가 문제 정의부터 뭔가 왜 이런 지표를 설정을 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성과는 또 어떻게 비교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여서 앞에는 잘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세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끝은 아니고요. 간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명에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뭐 원래 그 간사 맡은 이유가 이 데이터 분석 세션 때문에 맡은 거거든요. 제가 저희 회사를 데이터 분석과로 다녔어가지고 그 현업 경험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그거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는데요. 일단 뭐 이제 데이터 분석 전반적인 이제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보셨는데 일단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데이터 분석가라는 건 전에는 없었던 직업이잖아요. 근데 왜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 때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 기반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그 현업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것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 이런 걸 좀 희망을 하고 뭐 데이터 분석가든 뭐가 아니든 이렇게 회사 일을 취준을 할 때 대부분 거기서 물어본 게 그거거든요. 문제를 직접 설정하고 해결해 본 적이 있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성과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정의를 해본 적 있냐, 그리고 그게 성과 지표를 한번 너의 판단 하에서 해본 적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학교만 다니다 보면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다 문제가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뭐 이제 비콘 하실 테지만 비콘도 결국에는 문제가 다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그냥 뭐 하면 나중에 그런 걸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을.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제약 조건 안에서 우리도 좀 그런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고 이 방법론들을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 좀 확인해 가는 그런 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 분석 케이스를 보셨을 때 생각보다 방법론이 별거 없지 않았나요? 그 근데 여기서 이 핵심은 그거거든요. 제가 이거 2022년도 글이에요, 이게. 2022년도 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거 글을 봤었는데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거 만드신 분이 대학생 인턴이에요. 이거 다 하신 그래가지고 대학생 인턴 분이 직접 자기가 이 비즈니스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미치는 변수들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어떤 변수들을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쓸지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의 적어도 그 회사 내에서 최적의 그 솔루션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까 보여줬던 그 시각화 자료들도 다 그런 거고 결국에 이게 데이터 분석과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도메인에서도 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면서 뭐 데이터 분석과 안 할 건데 내가 왜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데이터 분석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좀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접근 방법이 좀 열심히 보시고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콘에서도 이런 접근 방법들을 좀 해봐서 적용하면은 좀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여담인데 이런 거 면접 볼 때 저는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학부 때 프로젝트 많이 했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 방법을 왜 썼냐? 예, 그냥 그걸 계속 물어봐요. 그냥 저 그때는 뭐 자 3학년 끝나고 취직을 했었어가지고 뭘 몰랐었는데 그 그냥 라이트 시비만 그냥 계속 썼었거든요. 왜 썼냐?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왜 이 방법론을 썼는지 그런 걸 근거를 다 하나하나 다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를 확인하려면은 방법론을 좀 배워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목요일에는 이론적인 세션을 좀 하시고 화요일에는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서 현업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문제를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있으면은 패널에서 어, 짧게